조선 궁중비사 능지처참된 죄인 신체를 맛있게 구워먹은 어유야담 속 중국인 장수. 조선 중기 설화문학의 정수로 평가받는 어우야담은 조선 광해군 때 문인 유몽인이 지은 한국 최초의 야담집입니다. 5권 1책으로 구성돼 있으며 왕실, 사대부 등 상류층에서 상인, 승려, 천민, 기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의 삶은 물론 시문, 종교, 귀신, 풍속, 성 등 방대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생동감 넘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한 용모로 어람좌객이라고 불린 성현. 이상주의적 개혁주의자 조광조는 용모와 안색이 뛰어나게 아름다웠는데 그는 스스로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얼굴이 어찌 남자로서 복이 있는 상이라고 하겠는가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 반면 악학 괴범을 편찬한 음악가이자 용재총화의 저자이기도 한 성현은 반대로 풍채가 보잘것없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람좌객이라고 불렀습니다. 좌객은 기생집에 갈 때 자신의 외모가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함께 데려가는 추한 외모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어람좌객은 자신을 임금의 눈에 더 잘 띄게 함께 왕을 아련하는 사람인 셈입니다. 독서광이었던 성현은 늘 책을 끼고 살았는데 심지어 잠잘 때도 책을 머리에 베고 잤으며 몸에는 이가 많아 이를 잡으면 습관적으로 갈피에 끼워뒀다고 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의 자손들에게서 책을 빌려보면 항상 말라 비틀어진 이가 책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바위로 정강이를 부러뜨리게 해서 죽은 한명회. 계유정난의 주역 한명회는 성격이 잔인했는데 부하들이나 노복들이 죄를 지으면 기둥에 묶어놓고 활을 쏘았고 술에 취해 활을 쏟아조는 틈에 죄인이 밧줄을 풀고 도망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강이뼈가 아픈 병을 앓았는데 통증을 참을 수 없자 종에게 바위로 정강이를 부러뜨리도록 했습니다. 주저하는 종을 향해 활을 잡아 쏘려고 하자 종은 어쩔 수 없어 돌을 들어 정강이 위에 내려쳤고 한명회는 결국 이 일로 죽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잠을 잔 서자 덕분에 공신이 된 구수영. 기생과 악사를 관리하는 장학원 제조를 맡아 연산군의 충복 역할을 했던 구수영은 뜻하지 않게 중종반정에 참여해 공신이 되는데 그에게는 구현휘라는 서자가 있었습니다. 동대문 밖에 있는 훈련원 근처 술집에서 기생을 끼고 잠들었는데 주위가 요란스러워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자 그곳에는 높은 벼슬아치들과 군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벼슬아치들은 반정을 모의하면서 왕의 신복인 구수영부터 처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구현휘는 뛰쳐나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인의 부친은 여러 대감들이 거사를 일으키려는 것을 알고 서둘러 오려고 했지만 광난이 일어나 대신 저를 보내 먼저 의거에 참여하라고 일렀습니다. 반군들은 크게 기뻐하며 허락했고 거사 뒤 구수영과 그의 서자 구현휘 모두 큰 상을 받았는데 구수영은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지만 서자의 기지 덕분에 목숨도 구했고 공신까지 하사받은 것입니다. 조선 제1의 신발 장인이 된 왕족 이육현. 왕족이면서도 생계를 위해 신발을 만들었다가 조선 제1의 장인이 된 이육견의 사연도 있는데 이육견은 세종대왕의 아들인 한남군의 손자입니다. 한남군이 단종 포기 사건에 연루돼 유배지에서 죽으면서 그의 집안이 몰락했는데 이육견은 살 길이 막막하자 신분을 내던지고 이웃의 장인에게서 신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금방 최고의 장인이 됐는데 기생들에게 예쁜 신을 사주려는 명문가 자제들의 발길이 쇄도했고 기생들은 이육견이 만든 것이 최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의 솜씨는 급기야 대궐에까지 알려져 벼슬도 받고 조부의 관작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상 노비 반석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상으로 유명한 노비 반석평의 일화도 있는데 반석평은 재상가의 노비로 신분은 천했지만 성품이 바르고 영특했습니다. 재상은 그 재주를 아껴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그를 가르쳤으며 반시성의 부잣집에 입양시켰는데 반석평은 과거에 합격해 벼슬이 정의품 지충추부사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재상집은 재상이 죽은 뒤 몰락하는데 반석평은 재상의 자식들을 거리에서 만나자 마차에서 내려 절을 올렸습니다. 반석평은 나라에 글을 올려 국법을 어기고 벼슬에 오른 죄를 실토하면서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정에서는 그를 오히려 의롭게 여겨 후하게 장려하고 국법도 파기했습니다. 유몽인은 우리나라의 인재는 중국의 10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데도 벼슬을 못하게 견고하게 막으니 사대부들이 편협하고 배타적이기 때문이라고 논했습니다.
기생에게 홀렸다 서울로 도망간 남곤. 어유야담에는 관리들과 기생들의 애정사가 유난히 많은데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대문장가였지만 조광조 등 신진사림을 제거하는 데 앞장선 남곤은 관찰사 시절 만난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남곤은 자신의 집에 가자는 기생의 유혹에 넘어가 관사를 벗어났는데 기년은 어미를 시켜 보을수령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술상을 마련해 남곤을 대접했습니다. 남곤이 잠이 들자 기년은 창문을 모두 막아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남곤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일개 기생의 집에 가서 술에 취해 점심때가 다 되도록 잠에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해서 가명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병을 핑계로 서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령은 기생을 남곤에게 보냈고 그녀를 잊지 못했던 남곤은 따로 집을 얻어 첩으로 들였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 그녀 집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잘생긴 사내가 뒷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남곤은 뒷문으로 나간 저 손님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그녀는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벌을 줘도 좋지만 손님이라니 이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남곤은 창기가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은 책망할 일이 아니다라며 다음날 기녀를 말에 태워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어린 기생에게 늙은중 행세를 한 김한노의 아들 김씨. 중종 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김한노의 아들인 김씨는 아버지가 사사된 후 벼슬길이 막히자 화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산수, 인물, 무마, 화조, 조충 등 여러 분야의 화화에 뛰어난 재질을 발휘해 윤두서가 그를 안견에 버금가는 화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머리였는데 늙음하게 홍주수령에게 접대를 받을 때 홍주수령은 나이 어린 기생을 특별히 뽑아 그를 모시게 했습니다. 다음날 우두머리 기생에게 어제 그 아이가 늙은 중과 정을 통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는데 생수 기생은 당치 않은 말이라고 발끈했고 어린 기생은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떨궜습니다. 그제야 김씨는 관을 벗고 머리를 보여주며 내가 바로 그 중인이라고 놀려댔답니다. 상상 초월의 대식가 김계우와 정응두. 중종의 재종 외삼촌인 김계우는 매월 소 6마리를 잡아먹었는데 그는 부인과 함께 큰 은쟁반에 잘 삶은 소고기를 저며놓고 하루에 3번씩 배부르게 먹었다고 합니다. 김계우는 중종이 잠저에 머물 때 가르쳤으며 평생 임금이 깎듯이 모셨는데 부부는 각각 80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병조 판서, 판중추 부사를 지낸 정응두도 먹성이 좋았는데 노인이 술과 안주, 홍시 200개 등 여러 날을 먹을 많은 양의 음식을 그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응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술과 음식을 싹 비우고 홍시까지 입에 모두 털어넣었는데 노인은 대감이 한자리에서 다 드실 줄은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의복제도를 고치려는 조선을 제지한 이여송 제독. 우리나라 옷은 소매가 넓고 큰 두루마기를 겹겹이 입어 활동하기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닌 반면 중국은 폭이 좁은 실용적인 옷을 입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원병 온명나라 군대가 품이 넓고 넉넉한 우리나라 옷을 보고 비웃으면서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이 같은 의복으로 말을 타고 활을 쏘기가 적합지 않아 차제에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내 의복제도를 고치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여송 제독이 조선의 의복이 옛날 제도에 가까운데 무슨 이유로 지금의 중국을 본받아 고치려 하느냐고 제지했는데 옛날 제도는 당나라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당나라 예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그 기본 틀이 조선에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 마시는 것을 수액과 다름없다고 한 유몽인. 중국인과 만날 때면 차를 마셔야 하는데 이것은 여간 고역이 아니어서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차 마시기를 좋아해 한자리에서 7주발은 거뜬히 비웁니다. 유몽인이 중국인 통역관 왕군영을 만나 차를 대접받았는데 한두 주발을 마시자 기분이 상쾌해졌지만 서너 사발을 넘어서자 감당해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면 물로 인한 재액인 수액과 다름없다고 유몽인은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송이를 독차지했던 산속 승려들. 진귀한 송이는 산속 승려들의 독차지였는데 매년 가을이면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송이버섯을 채취해 밀가루에 갠 기름장을 발라 구워 먹었습니다. 유몽이는 그 맛이 천하의 진미라고 극찬했는데 승려들은 무리를 지어 송이를 채취해 집채만큼씩 쌓아둔 곳이 여러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능지처참된 죄인 신체를 맛있게 구워 먹은 중국인 장수.
중국인들은 거리낌 없이 인육을 먹었는데 임진왜란의 혼란기를 틈타 반란을 일으킨 이몽학과 송유진은 능지처참된 뒤 신체가 우등분돼 전국에 돌려졌습니다. 마침 서울에 와 있던 중국 장수가 그 인육을 얻어 구운 뒤 한 그릇을 싹 비우면서 중국인은 이것을 먹기를 꺼리지 않는다며 그를 대접하던 이충원에게도 먹기를 권해 이충원은 어쩔 수 없이 저민 고기 한 점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훔쳐 고아먹은 나졸들. 임진왜란 때는 기근이 극심해 식인 행위가 만연했는데 개성의 한 백성이 한 쌀배기 아이를 길가에 놓고 잠시 쉬는 사이 두 사람이 아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니 아이는 이미 끓는 물속에서 푹 삶아져 죽어 있었는데 범인들을 묶어 관하로 가 실상을 아뢰었습니다. 죄인들이 자백을 하지 않자 죽은 아이를 증거로 제시하려고 찾으니 어찌된 일인지 뼈만 남아 있었는데 나졸들이 배가 고파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먹었던 것입니다. 어우당 유몽인. 유몽인의 후는 어우당으로 선조 22년인 1589년에 문과에 장원 급제했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를 평양까지 호종했으며 세자의 분조에도 따라가 활약했습니다. 도승지, 대사관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조정의 명을 받아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임목 대비 패모론에 가담하지 않아 1623년 인조반정 때 화를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7월 광해군 복위 음모를 꾸민다는 모함을 받고 아들과 함께 사사됐는데 정조 때 신원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됐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능지처참된 죄인 신체 맛있게 구워 먹은 중국인 장수를 비롯한 유몽인의 어우야 감속 이야기들이었습니다.